지금도 슬픈 생각에 고요히 귀 기울이면 1997년 무렵 서울 큰 병원에 오신 어머니를 고향으로 보내드리느라 서울역에 나갔다가 우연히 할인 판매되는 책들을 봤다. 세상에는 슬픈 낯빛을 한 얼굴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겐 재고로 할인 판매되기를 기다리는 책들의 낯빛이 무척 슬프다. 언뜻 훑어보는데 정조 때 사람 이덕무의 책이 보였다.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 책을 사서 들고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배웅했다. 막내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이 대단했다. 취직할 생각은 없고 소설만 쓰겠다고 하니 당장 저놈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걱정되시는 모양이었다. 늘 그렇듯이 실실 웃으며 나는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보내드렸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이 쓸쓸하기 그지없었다. 일제히 불 밝힌 가로등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내 머리 위를 맴돌며 따라왔다. 집에 와서 문득 산 책의 제목을 보니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이었다. 남는 것이 시간이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 책은 참으로 고약한 책이었다. 말하자면 에티켓을 가르치는 책인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에 실린 내용은 대개 이런 식이었다. 무릇 생선이나 고기를 구울 때는 젓가락으로 뒤집고 맨손으로 뒤집지 말라. 그리고 손에 묻어도 빨아먹어서는 안 된다. 무나 참외를 먹다가 남을 줄 때에는 반드시 칼로 이빨 자국을 깎아버리고 주어야 한다. 아버지에게는 공경하면서 너무 무서워하고 어머니에게는 사랑하면서 버릇없이 구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무서워하면 애정이 펴지지 못하고 버릇없이 굴면 공경심이 행해지지 못한다. 가히 3살 때 이웃의 창기가 준 돈 한 푼을 더럽다고 집어 던졌는데 자기 신발 위에 떨어지자 수건으로 신을 닦은 사람이라더니 이처럼 고리타분한 금지사항들을 열거해 놓고는 잘도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이라고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따분하게 이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읽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왜 그랬을까? 순전히 밟으면 삐걱대는 오래된 나무 널처럼 몸이 아픈 어머니를 떠나보낸 내 감정이입일 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온갖 금지사항만을 늘어놓던 이덕무가 어느 결엔가 이런 문장을 썼기 때문이다. 나의 아버지와 숙부들이 다 살아계실 때는 매우 우애가 돈독하였다. 5분 형제가 한 방에 모이시면 화기가 가득하였다. 어머니께서는 이분들을 공경히 섬겨 아침 저녁 식사를 반드시 손수장만하시어 5그릇의 밥과 5그릇의 국을 반드시 큰 상에 차려서 드렸다. 5분은 빙 둘러앉아서 똑같이 식사를 드시는데 화기가 애애하였다. 나는 어릴 때 그 일을 보았다. 지금은 내 숙부가 다 작고하시고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으며 아버지만이 홀로 계시는데 때로 그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이 문장을 쓰면서 이덕무는 그저 어릴 때 그 일을 보았다며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셨다고만 말했다. 자기 마음은 하나도 밝히지 않고 은근슬쩍 그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아버지 얘기만 하더니 다시 뭐뭐 하지 말라는 식의 글이 이어진다. 이 문장에서 이덕무는 별말이 없었는데 나는 그가 어머니와 4분 숙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을 여의고 난 뒤 집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아버지와 둘이 앉아 옛일을 얘기하노라면 슬퍼 우시는 아버지 때문에 눈물도 보이지 못한 이덕무의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제야 나는 이 책에 실린 말들이 사실은 이덕무의 말이 아니라 그 어머니의 말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손에 묻어도 빨아먹지 말아라. 얘야,
참외를 먹다가 남에게 줄 때는 꼭 칼로 이빨 자국을 깎아버리고 주어야 한다. 내 나이 17살 때 어머니는 자궁암 판정을 받고 대수술을 받았다. 평생 제과점을 운영하느라 어머니 정이라고는 잘 모르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입원하시고 나서야 그분의 자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았다. 어린 마음에는 그저 어찌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한때 내가 들어있었을 아기 집을 떼고 난 뒤에야 어머니는 다시 몸을 일으킬 수 있었다. 하지만 그 다음 해부터 여름이면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해야만 했다. 아기 집을 먼저 보낸 어머니의 몸은 세상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그리고 1993년 겨울, 우연히 누군가를 따라간 점집에서 짐을 고치면 가족 수가 주니 절대로 집을 고치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다. 지난 가을 우리는 이미 집을 고친 뒤였다. 방법이 없냐고 물었더니 굿을하란다. 하지만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가 어떻게 굿을하겠는가. 그랬더니 성모님을 열심히 찾으라며 애처로운 표정으로 점쟁이가 말했다. 그 다음에 내내 나는 이사 가자고 말했지만 가족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없는 얘기였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식구들이 아무도 없었다. 불안한 마음이 나를 휩쓸었다. 전전긍긍하며 한참을 앉아있는데 형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향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도 포기했기 때문에 인근 대도시로 이송될 예정이니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얘기였다. 병원에 가 앰뷸런스로 옮겨지는 어머니를 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진 것이다. 온몸이 오슬오슬 떨려왔다. 20살도 더 넘었지만 그저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머니는 엄청나게 긴 주사 바늘을 심장에 꽂아야만 했다. 우리 세 남매는 울기만 했다. 어머니의 몸에 그 정도 바늘이 꽂히는 것도 두 눈 뜨고 못 보는 우리 남매가 어머니 없이 어떻게 지낸단 말인가. 얼마나 울었을까.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호전되고 있었다. 어머니는 차츰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를 세상으로 불러준 당신의 아기 집과 영영 헤어지는 일을 모두 끝마쳤다. 나도 어려서 그 일을 모두 봤다. 어머니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른다. 사람답게 사는 즐거움에 바로 그 문장을 쓸 때 비록 자기는 울지 않은 것처럼 짐짓 아버지 얘기만 했지만 이덕무가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덕무의 어머니 반남 박씨가 돌아가신 것은 이덕무의 나이 23살이 되던 1769년의 일이다. 모친상을 당하여서는 수질과 요대를 풀지 않고 조석으로 슬피 우니 이웃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길을 가렸다고 연암 박지원은 벗 이덕무를 기리는 글에 썼다. 그 일을 이덕무는 이목구심서에서 이렇게 썼다. 폐병이란 것은 기침병이다. 지금도 슬픈 생각에 고요히 귀 기울이면 우리 어머니의 기침소리가 은은히 여태도 귀에 들려온다. 황홀하게 사방을 둘러봐도 기침하는 내 어머니의 그림자는 또한 볼 수가 없다. 이에 눈물이 솟구쳐 얼굴을 적신다. 등불에게 물어봐도 등불은 말이 없는 것을 어이하리. 길 가다가 지나가던 아낙네의 밭은 기침소리에도 이덕무는 눈물을 흘렸겠다. 그 슬픔의 내력을 어디에다 묻겠는가. 어머니가 어디로 가셨는지 등불에 물어본들 등불은 말이 없을 터. 서어린 이덕무에게 어머니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분이었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여의었으니 그 슬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어머니를 말하는 이덕무의 문장에는 곳곳에 말 줄임표가 숨어 있다.
그해 음력 12월 7일에 쓴 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공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는 거의 발광하여 뛰쳐나갈 뻔하였다. 앞서 한 일을 생각해보니 아마득하기 마치 꿈속만 같다. 슬픔을 말하지 않고 공자가 아니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사람, 스스로를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생선을 맨손으로 뒤집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눈에 맺힌 눈물 자국이 아직도 눈에 보이는 듯하다.